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역전다방,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를 보여주는 해전, 필리핀 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승병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근접신관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근접신관은 기본적으로 이 신관 앞에 포탄 날아가는 이 앞부분에 전파를 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전파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음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쭉 들으시고 여기에 그 다음 소리가 섞이면은 저게 날아가면서 저렇게 가까워지면은 몇십 미터 바깥에서 뻥 터지는 겁니다. 저런 방식으로 실전에서 일본의 항공기들을 녹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거를 독일도 개발했는데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근접신관을 갖다가 거의 이 전파 외에도 약 30여 가지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요. 1930년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 다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군 폭격기가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역시 독일도 개념상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실용화에는 실패하고 아까 그 한계 포탄에 집어넣는 데는 너무 무리가 따르니까 다 깨져버리니까 결국에 생각을 한 게 공중에서 투하하는 폭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건 우리가 가속도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넣었는데 일부 시험하는 성공을 시켰는데 이것도 대량 보급은 못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시도를 했어요. 일본에서도 유한 신관이라고 해서 눈이 달린 신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빛을 이용한 방식으로 스트로보를 팍팍팍 터뜨려서 그 반사돼 나오는 빛을 이용한 방식으로 얘네들이 시험판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시험 생산해 보는데 그치고 실용화는 실패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진공관을 사용하면 레이더 효율이 무려 100배가 좋아진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진공관의 일종이긴 한데 마그네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 발생기. 이 마그네트론이 요즘은 안 쓰는데 아직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집에 많이 다 갖고 계시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도 사실은 전파를 발생시켜서 그 안에서 물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갖고 막 진동을 시켜서 익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파를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가 계속 초기에 고민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진공관의 일종인 마그네트론을 개발을 해갖고 그때부터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우리가 실용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기초 기술은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낸 거였어요.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실용화시킨 거는 이 레이더 기술에 열심히 전력 투구하던 영국이었고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면 돼라는 그 기술을 미국에 이전해 준 거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전자부품에 쓰이는 진공관은 미국이 훨씬 더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당시에 또 라디오가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보급된 이런 신흥 전기 전자 강국이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장난이 아니었죠. 선생님? 네. 여기서 일반인 수준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진공관과 비슷한 그 마그네트론 전자레인지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지금도 전자레인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항상 제 걱정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물을 흔들어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네. 눈물이 자극돼서 내 눈이 데워지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되고 그러거든요. 그 전자레인지 열고 하시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는 이게 잘 쉴딩이 돼 있기 때문에 전파가 잘 안 새어나옵니다. 잘 안 새어나온다고요? 아니, 거의 안 새어나옵니다. 이건 뭐 위험한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앞에 요 유리만 건너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뭐 거기다 딱 코를 쳐박고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이 사람이? 거기 그 점점점점점점 이거 찍혀 있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나요? 네, 그게 다 망처럼 돼 있어갖고 다 쉴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차폐가 충분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규격을 잘 맞춰서 생산된 것들은 불량품이 아닌 이상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놓고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이럴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가전제품까지 나온다는 거.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 기술 자체가 독일하고 일본도 막 개발을 했고 막 이랬다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군국주의나 파시즘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평화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잘 이용했으면 얼마나 더 인류가 좀 평화롭고 좋아졌을까. 네, 급하지 않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그랬으면 이 그래요? 기술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아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무서운 게 1940년 6월에 이미 미국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네. 40년 6월이면. 근데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과학자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400곳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무려 3만 명의 브레인이 모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에 있는 브레인을 결집시켜서 이것을 과학기술과 이런 걸 해서 전쟁에 이기자는 건데 그때부터 대학교에 엄청난 돈을 많이 쏟아부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있는 브레인을 결집을 해야지 되잖아요. 안 하죠, 잘.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브레인을 결집하는데 육군과 해군이 따로 해요. 육군과 해군이 따로 해서 그 정보를 공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이등병으로 보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최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레이더 기술하고 VT 신강 기술이 이게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1940년대에 다측망 방공이 완성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레이더로 일본군 전투기들을 먼저 발견해서 요격대를 보내죠. 그럼 요격대가 절반을 쓸어버려요. 그럼 그 나머지 절반이 미 함대에 접근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VT 신관이 탑재된 5인치 함포를 발사해요. 이 VT 신관이 작기는 하지만 20mm 기관포에는 아직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인치 함포에 넣거든요. 그럼 5인치 함포로 VT 신관으로 한번 쓸어버리죠. 그럼 10%가 남습니다. 나머지 그 10%가 근접으로 왔을 때 수많은 구축함과 전함, 순양함 그리고 항공모함에 있는 20mm 기관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단계에 걸쳐서 다측망 방공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본군으로서는 절대 미국 함대를 항공력으로서 경멸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칠면조 사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접 신관의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를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충격 신관으로는 대공포 1000발을 쏴야 한 대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한 신관을 쓰면은 500발을 쏴야 한 대 정도 잡을 수 있는데 근접 신관을 쓰니까 100발만 쏘면 한 대를 잡을 수 있어요. 10배로 효율이 올라간 10배가 거죠. 궁금한 게 돈으로 따지면 어때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미국의 3대 비밀 전략병기라고 불리는 것이 B-29 그치. 원자폭탄 그리고 이 VT 신관인데 사람들 잘 몰라, VT 신관을. 그죠? B-29에는 30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네. 원자폭탄 개발하는데 20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네. 근데 VT 신관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10억 달러가 쓰였어요. 와, B29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30달러 그러면 사람들이 핵폭탄 20억 달러 10억 달러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3대 전략병기라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는 5인치 포탄뿐만이 아니라 이게 육군용으로도 공급이 돼갖고 여러 구경의 포탄들이 다 들어가서 정말 이 추축국을 녹여내죠. 벌지 전투 때 유럽 전선에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독일군이 혼비백산했다고요. 갑자기 공중에서 뽕뽕뽕 터지니까 땅에 부닥치기도 전에 그때는 이 근접 신관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시한 신관을 정확하게 세팅하지? 나무들이 다 부서지고 나무 파편들이 밑바닥으로 쏟아지니까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미국 하면은 뭐 역시나 돈과 자본, 뭐 인력 갈아넣는 건 최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생산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게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진짜 무시무시한 생산력인데 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이걸 이렇게 생산해내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에 라디오 만들던 회사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지금은 사라진 실베이니아라는 회사인데 이런 큰 진공관 만들던 회사가 뛰어들어갔고 나중에는 이런 소형 진공관을 하루에 50만 개씩 생산해냅니다. 이 회사 하나가. 그래서 전쟁 막판에 가면은 7만 개 이렇게 생산해내서 대전 전 기간 동안 우리가 2,200만 개의 근접신관을 생산해냅니다. 그만큼 비용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코스트도 떨어져서 처음에는 근접신관 하나의 가격이 약 한 40달러,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7, 8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재료비는 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는 그 당시 미국에서 공짜로 막 공짜로 대줬거든요. 근데 납품가가 대전 말기에 가면 이게 5, 6달러로 떨어지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로 확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쟁은 경영이에요. 네. 근데 저는 브이티 신관 10억 달러 이것도 신기하지만 1950년에 생산한 걸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우리 최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요. 시간 여행 지금. 열심히 경매 사이트 뒤지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배치가 됐고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됐으니 네. 그 전과는 엄청났겠죠. 그러면 통계를 보면은 2차 대전 때 미 해군이 떨어뜨린 일본 항공기의 한 반 정도가 이 VT 신관에 희생됐을 거라고 대공포에 희생된 것들 중에 한 반 정도가 이걸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VT 신관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 필리핀 해전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일본에 그래도 베테랑 파일럿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전투기 파일럿들도 있었지만 또 폭격기 파일럿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사진에서 보이는 에쿠사 다카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전 초기에 우리가 이름을 익숙하게 들어온 항공모함 소류의 극강한 폭격기 대장이었거든요. 폭격기 파일럿들의 기량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실론섬해전이나 그런 데서 무려 명중률이 80%, 90%를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기량을 자랑했는데 그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에쿠사 다카시게였어요. 근데 이제 미드웨이 때 유폭이 되면서 함이 날아가면서 그때 부상을 입고 후송돼 갖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다시 절치부심을 하면서 새로운 일본이 그 이후에 개발한 신예 항공기들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활약을 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은하라고 하는 이 긴급 폭격기를 개발하면서 에쿠사가 엄청난 이거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폭격기를 다시 몰고 나갈 수 있으면은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절치부심을 하고 이때 항공모함에서만 뜬 게 아니라 육상에서 이 긴급 폭격기 시험 부대들도 같이 떴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의 요격을 뚫고서 엄청난 조정 기량을 발휘하면서 적함의 상공까지 다다라서 드디어 극강한 폭격을 확 하는데 갑자기 뽕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디선가 나타난 그 파편에 의해서 추락하고 말았죠. 이때 에쿠사가 전사하고 말았죠. 최정의 파일럿, 마지막 남은 최정의 폭격기 파일럿들까지 쓸어버린 것이 VT 신관의 위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미군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 격침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급강한 폭격기였을 텐데 여기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급강한 폭격기가 드디어 테크놀로지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 신관을 조립한 회사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스트만 코닥이었습니다. 코닥이요? 코닥 다 기억하시죠? 필름 만들던 회사. 당시에는 코닥이 사진기도 만들었거든요. 뭐 최근까지도 만들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밀기계다 보니 또 코닥에게 맡겨갖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던 군수업체랑은 전혀 상관없던 민간 회사들이 동원이 돼서 다 이런 무기 만드는 데 해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미국 산업계의 실력인 것이죠. 이 산업계의 전체적인 역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난 코닥이 미국 거라는 거에 또 놀랐어 지금. 그거 일본 건 줄 알았어. 일본 건 줄 알았어. 이름이 일본 이름 같잖아요, 이제 코닥.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반전을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진공관 만들던 실베이니아 요 회사 지금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망했죠. 코닥도 명맥은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거의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일본 회사 때문에. 바로 일본 회사들 때문에 망했지 일본 않았습니까? 트랜지스터 회사하고. 나중에 전후가 돼서는 일본의 트랜지스터 기술을 앞세운 일본 전자회사들에 밀려갖고 다 이 기업들이 또 망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또 역사는 역시 돌고 도는 것이구나. 참 재밌죠. 그런 면에서 일본이 1980년대 한창 플라자 합의하고 잘 나가던 영광의 일본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을까 하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그래, 이렇게 VT 신관 만들어서 우리를 다 녹여 없애던 이 회사들이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다시 다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또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이제 역사의 쳇바퀴는 돌아서 이제 한 기업들에 의해서 또 그 기업들이 전자를 포기하고 좀 나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던 나라가 본인들을 역전해서 그 기술로. 그러니까. 참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게 역사만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명하게 그냥 아예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이 VT 신관을 치면 이건 사실 약간 이지스의 방패 같은 느낌이잖아요.
오는 적을 막아서 떨어뜨리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심소령 브리핑 들어보면 항모가 격침이 됐다라고 네. 일본의 항모가? 맞습니다. 이거는 VT 신관으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2차 공격대가 이제 공격을 딱 나가잖아요. 근데 그 직후였던 08시 10분에 기함이었던 타이오가 그 미국의 잠수함 알바코어가 썼던 어뢰가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을 맞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한 발 정도야. 네, 한 발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이제 경미한 손상인 줄 알았는데 그날 오후에 16시 28분에 타이어가 침몰을 해요. 오. 예, 그리고 이제 6월 19일 11시 20분경에 쇼카쿠가 미 잠수함 카발라한테 어뢰 4방을 맞고 이제 곧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 17시에는 미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에 의해서 일본 항모 히오가 또 침몰을 했고 또 나머지 다른 세 척의 항모를 또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규 항모가 5척이 있었는데 이때 무려 3척이 이제 침몰을 하게 됐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미국 잠수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는 다행이겠지만 개전부터 이제 쇼카쿠와 함께 주 역할을 담당을 했던 이제 드이카쿠 같은 경우에는 그 호넷에서 출격한 함재기들, 미 함재기들의 공격을 받긴 하지만 그 침몰의 운명은 당해서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도 네. 처음 새로 뽑았을 때는 문콕이 있나 없나 막 정말 예민하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타이오가 갓 뽑아낸 항모 첫 아니었어요? 출격에서 첫 출격. 첫 출격에서 출격의 뭐 최첨단 네. 사실 어뢰가 함선한테 치명적인 건 맞아요. 급강하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보다 훨씬 치명적인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지라고 해서 그 함 옆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두 발 정도는 견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에 이렇게 됐다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데미지 컨트롤. 우리 그 미국은 데미지 컨트롤이 엄청 잘 되고 네. 일본은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 데미지 컨트롤 문제인가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 일본군이 다이오에 신경을 썼는지는 책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본은 이 다이오를 만들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몸으로 당하면서 배운 노하우들을 총집약한 정말 걸작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오가 처음 계획이 된 거는 미드웨이 해전 이전에 계획된 거였지만은 중간에 미드웨이 해전이 나면서 여기서 처절하게 당하면서 거기서 배운 교훈들을 이걸 만들면서 다 집약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뭐 개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데미지 컨트롤의 중요성을 일본도 깨달으면서 방어 대책을 엄청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린 게 영국은 독일의 거대한 폭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비행 갑판부터 두껍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이오도 무려 75mm나 되는 두꺼운 장갑을 갑판에 깝니다. 비행 갑판에. 그래서 아무리 미국의 극강화 폭격기들이 와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전혀 내부를 손상시키지 못하게 충분한 장갑을 갖췄고요. 어뢰 공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어요. 굉장히 격벽도 튼튼하게 만들고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고 또 소화 기술, 설령 이 안에 화재가 나더라도 최첨단의 소화기 장치들을 달고 환기 시설을 달아서 우리가 어이없게 또다시 잃지는 않겠다.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 다이오 사진을 보시면은 굴뚝을 잘 보세요. 굴뚝이요. 네. 굴뚝이 기존에 네. 하가나 이런 항모들은 옆으로 나 있었죠.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위로 뻗어내는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항공기의 이착함에 방해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다시피 카가처럼 옆으로 빼면은 이 배가 오히려 승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부작용이 크다는 걸 하고 그래서 다이오는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습니다. 굴뚝이 사실은 살짝 옆으로 꺾여 있어요. 그대로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도인 줄 아십니까? 26도로 꺾여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6도? 일본은 그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가 최적의 해를 찾아내겠다라고 해서 각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철저한 실험을 해서 드디어 26도로 해놓으면은 비행기 이착함하는 비행기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게 다시 말려 들어가서 승무원들을 괴롭히는 일도 최소화하는 그 절충점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구 같아. 네. 찾았다. 26도. 이게 우리가 갖는 전형적인 일본 기술자분들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에 딱 천착을 해갖고 딱 그 해법을 찾아내고 정말 기뻐하는 이런 해법들의 솔루션들의 집약체가 다이오였어요. 여지껏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한 발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뢰 맞아서 이 어뢰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선체가 뚫린다던가 이런 문제 아니었는데 이 충격을 받으면서 간과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부분이 항공용, 비행기용 게솔린을 적재해놓은 그 탱크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갑을 만들어 놓으면 안에 땅 때리면은 그 안에서 띵 울리면서 이 겉에는 멀쩡한데 속의 것들이 좀 파손되는 수가 있죠. 딱 그렇게 파손된 게 하필이면은 항공용 게솔린 탱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정확한 거는 자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탱크의 이음매라든가 이 파이프 연결 부분 그쪽이 충격을 받으면서 어긋나 버려갖고 이쪽에서 유증기가 새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오자와 장관이 탄 배에서 이건 모를 리가 없어요. 냄새가 휘발유 냄새가 확 나니까 함내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충격이 여기만 건드린 게 아니라 비행기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 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최첨단 엘리베이터하고 이 엄청난 무게를 올릴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충격을 받아서 그 빈 부분이 약간 휘어지면서 이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중간 부분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확 내려갖고 이 유증기를 과감하게 빼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확 닫고서 기밀로 만들지도 못하고 열심히 팬은 돌리지만은 생각보다 이 누출 범위가 커갖고 이게 다 안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당연히 일본 기술자들 안에서 이걸 어떻게든 빼내려고 굉장히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는데 그동안 이제 작전을 하고 돌아온 항공기들이 못 돌아오고 막 상공에서 맴돌고 다른 함 가고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착함을 해라 라고 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착함을 시작한 지 얼마 뒤에 유폭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이 유증기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게 뭔지는 설이 다른데 착함을 시작하면서 뭐 관련된 기계들을 가동을 시키면서 거기서 튠 스파크가 결정타를 날렸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고치다가 당연히 엘리베이터 고칠 때도 답답한 게 용접봉으로 슉 해서 이걸 뜯어내면 되는데 유증기가 차 있으니까 용접봉도 못 쓰고 그걸 막 두들겨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던 상황에서 다시 다른 기계를 돌리다가 거기서 스파크로 인해서 불붙었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게 이 다이호 역시 지금 뭐 일본의 항공모함 기술을 직접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폐쇄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전히 폐쇄 시기였는데 폐쇄 시기에 필요한 그 안전장치를 충분히 다 못한 거죠. 네. 그 숨어있던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지만은 역시 완전체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엑시스 같이 이렇게 개방형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조금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이 덜했겠죠. 근데 영화 같은 상상으로 보통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됐어. 고쳤습니다. 잘했다. 뻥! 이런 영화적 sen스는 많이 하잖아요. 네. 끝이 보이는 전쟁이라고는 해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 필리핀 해전 이후에 일본 군부 상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사이판 함락 이후에 일본 군부 상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대본양호 일본 군부는 완전히 사이판 함락 이후에 좌절이었어요. 얼마나 좌절이었나? 그 엄습해오는 먹구름이 우리 바로 머리 하늘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우리 일본은 끝났다. 심지어 어떤 분위기였냐? 종전 협상하자는 분위기였어. 근데 이런 분위기가 유야무야가 됐다. 왜 뭐 계기가 있었어요? 예, 계기가 있었어요. 사이판을 잃어버리면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B-29가 여기서 뜬단 말이죠. 폭격이죠. 그래서 본토를 폭격당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B-29 폭격이 대단치가 않은 거예요. 초기 운영 문제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때 미국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B-29를 고고도 폭격을 고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중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난 불안감이 오다가 B-29가 떠서 폭격을 했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희망이 싹 트는 거죠. 이게 덜 절망이지 희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네.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B-29의 첫 폭격이 시작된 게 네. 11월 24일입니다. 맞아요. 생각보다도 늦었어요. 6월 말에 거의 마리아전후를 다 함락을 시켰는데 늦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비행장도 확충하고 B-29를 데려오고 뭐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어떤 공습이라고 해야 될까 전략 폭격 자체의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주간에 정밀 타격을 하는 게 미국의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정밀 타격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전쟁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공장이든 아니면 뭐 산업 시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 B-29 자체가 워낙 높이 날잖아요. 뭐 9,000m 상공에서 높이 날 수 있는 거지 날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높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데 중간에 또 바람 이런 영향도 네. 받다 보니까 원하는 그 정밀 타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나중에 B-29가 언제부터 효과를 발휘하냐면 이제 새롭게 항공대 사령관으로 왔던 나중에 나오겠죠. 네.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 네, 45년 3월 아껴두겠습니다. super 좋아하시는 그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본령에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이때 놀랍게도 희망 섞인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냐? 첫 번째, 지금 현재 중국 전선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국 전선의 대부분의 노른자위를 아직 우리 일본군의 수중에 넣고 있다. 중국 전선은 곧 끝날 것이다. 두 번째, 미군의 잠수함이 지금 날뛰고는 있지만 어쨌든 남방 자원지대에서 물자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만 하다. 아직 필리핀은 안 뺏겼으니까. 네. 석유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석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네. 이제 전쟁 물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네. 얘기죠. 여기서 근데 좀 실책이 뭐냐? 격침되는 숫자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축소 보고. 축소 보고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투입했던 수송선의 3분의 1이 꼬박꼬박 격침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달 후엔 2분의 1로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전혀 보고를 안 합니다. 다소의 피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물자는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병력 규모를 보자라고 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어떤 보고가 들어오냐? 일단은 총 병력이 우리가 400만이 넘는다. 정규군도 우리가 200만이 훨씬 넘고. 근데 사실 이거는 당시 미국 측하고 자료를 비교해봐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비군을 확충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700만 이상의 병력이 충분히 모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군의 폭격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상륙 작전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상륙하는 연합군을 우리가 격퇴한다면 얘네들은 두 번 다시 상륙할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본토 결전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가 미국한테 한번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그 희망이 섞여 있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슬슬 나왔던 게 1억 총옥세. 옥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본토 요새화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기록 필름 보면은 이때 뭐 여고생들도 데리고 나와서 창부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시켜요. 그래서 네. 머리에 뭐라고 쓰냐 1인 10살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겨로 작전이 추진되는 거는 이제 4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와 아이디어가 나왔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해볼만하다, 버틸만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이제 천황제를 유지하는 거죠. 일본 왕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이제 계속 꿈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도조 히데키가 사실 힘도 엄청나고 그리고 희망회로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도조 히데키는 뭐 자세히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공헌을 했던 절대 국방권이 무너진 거고 그리고 도조도 물론 절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조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거든요. 그 정치적 역학 부분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도조가 평소에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워낙 권력이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조가 이제 절대 국방까지 잃게 되니까 너는 임마 천황한테 충성을 한다더니 완전히 부충하고 있잖아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운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도조가 이 시기에 암살의 위협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도조 부인이 오늘 또 우리 낭군님께서 갔는데 뭐 살아 돌아올까 걱정이 된다. 그 일기도 있네. 예, 그렇게 썼고 나중에 사임하고 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쓸 정도로 도조가 생명의 위협을 엄청나게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 총리직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도조 히데키하고 인연이 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그때 언제적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희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찾다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정 쪽에서 도조 히데키를 신문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의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본 총독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하다가 이제 도조 히데키도 같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 보시면 저게 이제 신문 자료.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저 번역한 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저거는 이제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해서 쭉 물어보니까 도조 히데키가 나는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요? 답을 하죠. 영화적 상상으로 보면은 이제 네. 똑바로 답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정도 사람 되면은 신문 할 때도 사실은 예의를 다 갖춰서 신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그거보다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도조 히데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들이 일본 내에서 나타났다. 현재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1998년에 도조 히데키를 주인공으로 한 프라이드, 운명의 시간이라는 이제 영화가 나와요. 이름부터가 벌써. 네. 그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도조의 손녀가 소설을 하나 씁니다. 일체 말하지 말라.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꼭 도조에게만 이게 죄가 있는데 사실 도조는 그랬거든요. 이 물러났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렇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다 내가 안고. 네, 그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후세들은 또 이게 꼭 도조만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 분위기가 90년대 시작됐다는 게 그 시기가 일본 내에서 야당이 없어져요. 굉장히 보수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민당과 사회당이란 구조가 있다가 90년대 초중반에 사회당이 잠깐 정권을 잡았다가 완전히 당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또는 중앙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도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올라와요. 맞습니다. 또 하필 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가져갔던 사료들이 많이 반환이 되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천황 책임론이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조의 책임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런 역분 맞물림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나왔던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뭐 도조는 사실 그냥 군인이었다. 그다음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었다. 그리고 도조가 하고 싶은 거는 일본 전체를 그냥 병영처럼 만들고 싶었다. 좀 더 부연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도조랑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일을 했던 당시 이제 육군성 국무국장이었던 사토 겐료가 도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 듣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네. 도조 씨는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고 그 소질도 갖추지 않았다. 소심한 성격이다. 고집쟁이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했다. 각각의 책임자 이외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다. 시야는 비교적 좁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독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당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여 세상은 그를 독재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그 반면 약한 마음이 있었다. 항상 자신의 책임에 겁을 먹은 듯한 면이 있었다. 도조는 그 의지처를 천황 폐하로부터 구했다. 그리고 도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도조 히데키는 행정가로서 분명 뛰어나다. 다만 전쟁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비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능력은 별로 없는데
내가 엄청난 일을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 특히 내가 책임감까지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전다방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네. 한편 이렇게 제가 나오는 게 내 능력 이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스트레스가 오긴 하는데, 아마 도조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처음부터 수상과 육군상을 겸하고 있었고 중간에는 여러 가지 또 내각의 총리를 겸했고 44년 2월에는 스스로 이제 참모총장 쓰기야말을 해임시키고 본인이 참모총장까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약속했던 절대 국방권이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엄청난 부충을 저지른 거죠, 스스로. 게다가 이 사람이 42년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독일과 소련을 화해시켜가지고 종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모본부 작전과 지도반에서 연구를 딱 하나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있는 전쟁 지도반장인 마스타니 이제 세이데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남국을 타개할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상관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상관들이 이 내용은 도조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조한테 갑니다. 그래서 딱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근데 도조도 사실 그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음 날 전출을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네. 그런 마당에 이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더 이상 그 책임감은 천황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결국 절대 국방권이 붕괴된 이 시점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이게 도조가 사임한 게 반강제적인 건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자발적이라고 한 건가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해서. 아니 근데 굉장히 어떤 역할을 맡으면 심취하는 스타일 같아.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네. 굉장히 큰 장점과 단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사실은 네네네. 이 사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단점은 이제 그러다 보면 사료 비판이 어려워져요. 네. 그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보통 다양한 자료를 보게 되죠. 그렇죠. 이제 도조를 평가할 때 이제 뭐 일본에서 나온 것도 어느 위치에 사람이 평가했느냐. 네. 어느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다른 나라에서 그럼 도조를 어떻게 받느냐 이걸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근데 도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의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나 이런 데서 도조를 진짜 그 뼈드렁니에 나온 흉악한 원숭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거기서 벗어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보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것만 네. 보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권력욕이 분명히 있었던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다 실수해놓고서는 그래서 다 실패하고 이제 망했어. 그랬더니 일왕에게 불청을 했어. 그러고서는 되게 멋있게 사직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패해놓고서는 나 몰라라 도망간 거잖아 사실은. 이게 무책임. 무책임한 거죠. 근데 이 사퇴를 하면 네. 그 뒤에 총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은 또 일본식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사퇴를 한 다음 그 다음 총리를 넘어가는 과정을? 거기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총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퇴하면 또 집권 여당에서 또 선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총재를 선출을 하고 본인들끼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의 총재 선출된 사람들을 가지고 중의원, 참의원에서 또 한 번 선거를 하고. 근데 그건 굉장히 사실은 요식적이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 자체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원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총리를 뽑는 방식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더 대정익찬회 등을 해서 이제 거의 독재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은 그 당시에는 없고 일본 왕의 제가만 받으면 이제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어차피 그쪽에서 그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어간 측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총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아닌데 이 방식에도 장점이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시에는 사실 이런 방식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런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실패를 다 책임을 지고 본인의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구조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집권당이 일단은 사퇴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도 지지 않고 또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일본의 대표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 아닌가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물러나 버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 내각제가 갖는 나름의 장점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점은 평화시에는 돌아가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작동을 장점의 측면에서 작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또 그냥 또 운 좋게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다음 총리는 누가 되나요? 사실 뭐 도조 하레비가 와도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인데 하필 더 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코이소 쿠니아키라는 되게 지금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 대단히 지금 유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세간의 평가는 정말 찌질의 극치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상이 된 거는 사실 얻어 걸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간의 평가 역시 뼛속까지 군인이고 솔저 오브 솔저입니다. 근데 하필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요? 총리라는 게 정치 감각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자리가 된 모든 거죠. 권력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 그렇죠. 근데 또 이 사람이 이전에 조선 총독부 총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원장님께서 그 좀 설명을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부터 저는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이 전쟁의 상황을 명확히 봤다 그러면 또 군인에서 군인으로 가는 시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얼마나 전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고이소가 총리가 또 된 군대에서 또 나온 것 같고 일본 제국의 체제를 보면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일본 다음으로 2위의 지역이 아니에요. 일본이 뭐 식민지를 삼거나 아니면 일본 제국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 중에서 이 행정고시를 만약에 봤다고 치면 1등, 2등은 일본에 남아요. 3등, 4등은 만주를 갑니다. 5등, 6등은 조선을 갈까 대만을 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아주 일본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아닌데 한직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총독을 갔던 사람을 총리로 부른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1도 모르는 사실 군인입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 군인 출신들이거든요. 그중에 마지막으로 왔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저는 거기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코이소가 조선 총독으로서는 네. 그 전에 전임자였던 미나미지로와 함께 가장 나쁜 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나미 때부터 그 내선 일체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창씨기병도 하고 뭐 징병제 추진도 실시하고 뭐 신사참배 등등을 시작했는데 코이소가 와서 이거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학도부형제도도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심지어 코이소는 그 밑에 있던 일본의 행정 관료들도 그 평에 의하면 저 사람 정말 피곤하다고 천황 참배하는 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를 모든 조선인들한테 다 강요를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닥달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 중간에 낀 관료들도 피곤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필 왜 수상이 됐을까? 별로 그렇게 일본인들도 스스로 평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다시 군인이 됐을까라는 거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조가 물러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도조가 군인이 와서 한 만큼 해먹었잖아. 군인이 와서 이렇게 망가뜨려 놨잖아 지금. 그리고 군인들도 알잖아. 어차피 이 전쟁 접다라는 거 알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박 원장님이 가셔야지. 제가 가요. 그러니까 외교나 정치 관계, 국제 관계에 대해서 좀 능한 사람이 가서 빨리 이걸 세계의 사람들과 어떻게 가는 게 현명한지를 잘 알만한 사람이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만한 후보군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두 번째, 게다가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상황에 육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세 번째,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침몰해가는 배에서 침몰해가는 누가 선장이 돼서 되려고.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다들 소극적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서 이제 의논을 하다가 3명을 딱 후보로 만듭니다. 그 3명이 다 육군 출신이에요. 사실 해군을 하려고 했는데 해군도 안 하고 싶어해. 해군 지금 박살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꼽은 게 한 명은 이제 테라우치 히사이치 남방군 사령관이에요. 그렇지. 두 번째는 하타 슌로크 진화방면군 사령관입니다. 이 두 명과 함께 이제 코이소가 물망에 3명이 올랐어요. 그래서 천황이 이제 딱 고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명은 이미 전선군 사령관이잖아요. 이 전선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애들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코이소가 걸려드는 거죠. 근데 코이소는 그 당시에 이미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 지금 수상 돼봤자 힘이 없다라는 거를. 특히 결국 일본의 수상은 누구를 통제해야 되냐면 워낙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는 급부상하고 일본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육군을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히로히토가 도주를 임명한 것도 결국 육군 통제하고 싶어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코이소가 이제 임명이 됐어. 근데 코이소는 알아. 내가 육군 통제할 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코이소가 요구했던 거는 나 육군상 다시 할래. 다시 현역 시켜줘. 근데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총리가 됐는데 사실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을 빌려야겠어? 결국 도조 히데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코이소는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리에서는 도조 히데키가 물러났지만 육군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물러났습니다. 새로 내각을 했는데 도조 히데키가 코이소한테 야 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각을 조각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초반에 도조 히데키가 영향을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 육군의 지금 지휘부가 도조 히데키의 아직 휘하 아래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이소가 참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정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군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조선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조선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알죠. 딱 와보니까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 사람이 대놓고 야 우리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능력도 없고 그 권력도 없으면 네. 솔직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받아들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본인 상황도 알면서도 한 거고 또 이 양반은 사실 사쿠라회 출신이기도 하고 31년 쿠데타에도 조금 관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파간다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레이트 해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레이트 해전이 이제 코이소한테는 말 그대로 그가 표현한 거에 이렇게 따르면 건곤일척, 건건일척. 그다음에 천우신조의 기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본인이 전략계획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하와이로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와이. 네. 7월 26일 날 하와이 오아후 섬의 호놀루루 진주만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모든 장군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리셉션이 시작이 되는데 메가더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루즈벨트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벌써 4번째 선거를 하는 거죠. 전쟁의 책임자인 장군들하고 딱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건강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만나면서 루즈벨트가 사실 처칠한테 할 말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미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역전다방하면서 처음으로 양쪽 전선에 대한 이해와 시기가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